반갑습니다. 2급에 이어서 1급 강의를 맡게 된 남경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상담을 개척할 것인가, 전문적인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갖추고 그 폭력을 받은 방임에 노출되어져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강에서는 아동 상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의 기본 목표를 보시면 아동이 고통스러운 정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동이 생각이나 감정, 행동 어느 정도의 일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동 자신의 장점이나 그리고 단점이나 그러한 그대로를 수용하고 아동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동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고, 다섯 번째는 아동이 환경 안에서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동이 발달적 이정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상담의 기본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요즘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그 대책이 시급하기도 합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는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아동의 상담 목표에 있어서 부모의 목표가 무엇인지 상담자 분들은 부모에 대한 교육 또한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목표를 보시면 아동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태도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언어를 쓰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를 훈육을 하지만 아이들의 정서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부모가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고 부모의 정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그 태도와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자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상담자는 상담 사례의 경험과 그리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최근 연구에서 얻어진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느낌이나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아동의 그 문제를 가지고 명료화시키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동의 목표인데요. 아동은 자신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아동의 목표는 상담 회기 동안에 그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기초를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언어나 아동의 행동이나 아동의 태도 이러한 모든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상담자 분들은 잘 주시하고 관찰하셔서 그 아동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과 상담자 간의 관계를 보시면 상담자는 아동의 세계와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동의 눈높이, 그리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믿음, 태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담자는 그 아동을 어떻게든지 그 폭력으로부터 방해받았던 그러한 정서들을 지지해줘야 하고, 그리고 상담자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의 세계를 인정해야 하고 알아봐야 되고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만의 독점적 관계를 보시면 상담 회기 동안에 있었던 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상담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사실들을 상담자와 그 아동의 관계에서 신뢰를 더욱 크게 합니다. 아동은 가끔 상담실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부모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큽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먼저 아동에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선생님하고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아동의 감정이나 그 생각이나 자기의 그 마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둘만의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시면 상담자는 아동이 안정감을 갖고 행동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적 환경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어른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자와 아동이 갖는 그러한 안전한 관계,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해도 내가 수용되어지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아동은 그것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기 내부에 있었던 모든 폭력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실을 보시면 상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때 아동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상담자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비밀은 비밀스러움이나 아동 상담자 간에 공유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정보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킬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할지에 대한 방법은 아동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아동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자살 증후군이 높거나 그러한 위험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거를 반드시 부모에게 노출을 시켜야만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들이나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어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동과 서로 타협이 되어진 다음에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아동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갖고 행동해야 하고 절대로 침입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환경은 허용적 환경이다. 너를 제한하거나 너를 억압시키려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네 마음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동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아동이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를 명확하게 알 때 상담 관계는 보다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동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상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른에 의하여 아니면 부모님에 의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그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아동과 상담을 받으러 온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자는 그 아동에게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자의 일치는 아동이 상담 관계를 신뢰롭게 그리고 상담 환경을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진실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그 모든 부분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동이 느끼는 어떤 이러한 안전지대가 되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그리고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리고 말투, 그리고 눈빛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담자와 그리고 그 아동하고의 어떤 신뢰로운 관계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담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왜 그렇게 피하지 못했느냐,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느냐, 이렇게 왜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라는 단어는 상담자로부터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러한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진실하고 항상 너의 편에 서 있다라는 일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용은 우리 모두 그리고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좀 더 수용될 수 있는 자기의 부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지 않은 아동의 말, 그리고 아동의 행동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었든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부모가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아동에게 또다시 그 아동 자신이 자기 자신을 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분리를 보시면 상담자하고 따뜻한 친분 관계는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도 아동도 정서적으로 길게 밀착되면 상담자 스스로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문제가 상담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너무나 많이 밀착되어져 있으면 아동이 느끼는 감정, 아동이 느끼는 분노, 아동이 느끼는 어떤 그런 고통들이 상담자 자신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어지면 상담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잘 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자 스스로도 아동하고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잘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아동 상담의 특수성에서 언어의 미발달을 보시면은 아동은 언어적 그리고 능력 그리고 언어 기술이 미발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동 상담에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아동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그리고 아동의 어떤 표정, 아동이 하고 온 어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 아동에게는 다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의 눈빛 하나도 다 캐치할 수 있는 상담자의 예리한 신비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동의 경우 상담이 놀이 활동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놀이의 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래놀이나 그리고 또 뭐 HTP라고 하는 그 미술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담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아동이 발달되어지지 못한 그리고 그 언어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잘 수용하고 상담자 안에 잘 담아둬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발달과 정상에 있는 아동을 보시면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들을 특성을 보시면 그 고유한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동이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폭력에 노출되거나 방임되어져 있거나 방치되어져 있었던 이 아동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이 발달 과정 속에서 그 연령대에 맞춰서 발달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또한 그러한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상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동은 위축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아동들의 그 정서적인 감정들은 굉장히 많이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딱딱한 질문이나 무엇인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폭력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다거나 이러면 그 아동은 오히려 그 상담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상담의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아동이 이 상담을 재미있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놀이나 또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도입하여서 상담의 방법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아동 발달의 통합적 특성을 보시면 아동이나 부모나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담 과정에 임해야 합니다. 분명히 아동은 상담실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져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 아이가 다음에 상담실 회기에 왔을 때 또 그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이 상담 과정에 다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아동과 부모와 교사가 하나의 매체가 되어져서 상담 과정이 이루어지면 아동은 훨씬 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문제는 독특하고 원인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이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치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이런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상담의 기법들을 좀 도입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이 상담에 결부시켜서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효과적인 그 치료적인 효과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체계 안에서의 아동을 보시면 아동 상담의 대상은 아동과 아동이 놓여있는 부모와 주변 환경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아동 혼자만 살 수 없고 그리고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동은 학교나 그리고 그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접하여 있는지 이러한 것도 포괄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상담자는 중요합니다. 아동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환경적 원인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예방할 만한 힘이 없죠. 아동은 발달 과정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또 지지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사회나 부모나 이러한 환경들은 지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들을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스스로 비껴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동의 문제는 많은 경우 부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해자가 부모라는 거 그것이 또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슈가 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이 아동에 대하여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학습을 시켜야 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아동의 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교육도 아울러서 상담자 여러분들은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동의 문제를 보는 관점, 발달적 관점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동 상담자는 인간 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모든 정신병리를 정신적 발달로부터 일탈이라고 본다면 일탈의 이 두 가지 행동상의 증거를 고착 때로는 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동 상담자는 아동이 그 연령대에 맞춰서 어떤 발달을 해야 하고 이 시기에는 어떤 학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발달이 늦어진 이 아동에게 어떻게 풍부한 그 지식을 다시 한번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착을 보시면 발달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연령이 지나서까지 지속되는 행동, 어떤 발달이 끝나면 또 다른 발달의 단계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생을 본 아이가 오줌을 싼다거나 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발달상에 적절된 그 연령에 적절한 발달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예전의 상태로 다시 퇴행하는 이 퇴행은 어떤 영역에서 이미 정상적 발달 수준에서 도발했던 아동이 이전의 연령의 특징적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환경이 불안하거나 그리고 두렵거나 공포 분위기를 느꼈던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에서 아동들은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행을 했을 때는 부모님의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네, 이 아이가 이제 이 발달에 맞춰서 정상적인 발달을 건강한 발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과 똑같이 손가락을 빤다거나 젖병을 입에다 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아동을 문제로 보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인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박탈감을 지금 느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아이가 퇴행하였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아동 문제에 관련 요인을 보시면 발달 과정상에 있는 아동을 보면 전생의 발달 과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양적,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아동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3세
까지 만들어지는 뇌의 발달 과정을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뇌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기에서부터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발달을 거쳐서 아동은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동기 때 가장 많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아동기이기 때문에 이 아동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도 건강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고 많은 에너지를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학교에서 아니면 때로는 그 부모 안에 있는 그 모든 생태계 안에 있는 그러한 삶들이 이 아동의 어떤 신체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지해 줘야만 이 아동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동 개인의 특성에서 기질과 성격을 보시면 기질은 환경 자극에 대응하는 정서 반응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격은 태어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하여 이 성격 또한 이 기질 또한 변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서적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의 성격과 이 아동의 특성들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족의 변화를 보시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부부의 문제 또 부모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의 부모들을 보면 그 부모 또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던 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뭔가 따뜻하고 안정되고 푸근한 그러한 가정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 할로윈에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원숭이가 먹이를 먹을 때는 딱딱한 곳에 가서 있는 먹이를 먹다가 그리고 쉴 때는 푸근하고 따뜻한 그러한 솜털 같은 그 곳에 와서 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러한 따뜻하고 푸근한 그러한 정서적인 발달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안정된 학대 가족에 비해 현재의 가정은 다면적 인간관계의 경험이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장애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동 상담의 언어적 기술을 보시면 우선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아동의 일반적인 어떤 행동들을 관찰해야 하고 상담자는 관찰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점을 보시면 관찰하고자 하는 아동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된 아동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관찰 당시 상담자의 기분이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담자가 기분이 좀 우울하면 좀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고 그날 무엇인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담자의 감정 기분들을 그 내담자인 아동에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아동에게 함께하는 활동을 제안했을 때 혹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아동이 보이는 행동의 관찰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언어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 관찰들을 통해서 이 아동의 정서가 아동의 감정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것이 상담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무조건 이 아동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짓 언어에 맞추어 주기를 보시면 상담자가 아동의 몸짓 언어에 맞추어 주는 것은 아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나는 너의 말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고 있어 라는 모습을 상담자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등 뒤로 몸을 기대거나 다리를 꼬고 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변화는 아동에게 또한 불안을 얘기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반응 주기. 최소한의 반응은 아동의 이야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도여야 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대화에 방해가 되거나 대화에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가끔은 아동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래? 이러면서 막 굉장히 크게 오버를 한다거나 너무나 많은 반응들을 해주면 이 아동은 오히려 그 맥이 끊어져서 자기의 감정을 읽는데 그 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적극적 경청에서 보시면 반영이 있습니다. 이 반영의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 아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세요. 아빠는 출장으로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고요. 엄마는 요새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 더 바쁘세요. 이렇게 아동이 자기가 정서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상담자는 부모님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말 같구나. 이렇게 그 아동이 이야기했던 아동의 감정들을 다시 비춰주듯이 반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반영, 아동이 경험한 감정을 아동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동은 엄마는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가도 되냐고 물을 때마다 안 된대요.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상담자는 이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그때마다 실망스럽겠구나. 화도 나기도 하고. 가끔은 상담을 할 때 아동은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아동에 대해서 이러한 반영,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에서 요약은 거기에 예를 보시면 우리 아빠는 매일 바쁘다고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철수는 아빠랑 자전거도 같이 타는데 우리 아빠는 매일 약속도 안 지켜요. 저번 일요일에는 자전거 타러 간다고 해놓고 낮잠만 자더라고요. 상담자는 이 아동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요약을 해줍니다. 아빠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안 계셔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슬픈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아동이 이야기했던 그 서술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간추려서 아동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줘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폐쇄적 질문과 개방적 질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화났니? 두렵니? 오늘 지하철 타고 왔니? 이러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개방적 질문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너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기분은 어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개방적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질문 방법을 보시면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을 하시고 왜 이런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상담자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진술은 아동이 특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술은 특정 상황에서 아동에게 생길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술은 아동이 활동하는 동안 보이는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게 다시 한번 그 상담에 대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진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강에서는 아동의 상담 기술과 그리고 아동의 발달의 특징 그리고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